7페이지요.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의사 표시하고 있어요. 그럼 갑을 간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과 성락의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의 의사 표시와 성락의 의사 표시가 일치, 합이 돼야만 계약이 성립하는데 상대방도 일치하고 그 내용도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해요. 이런 것도 간혹 시험에 물어봐요. 갑이 을에게 내 집을 사십시오라고 청약에 의사 표시했는데 옆에 있던 병이 예 좋습니다. 당신 토지를 살게요 라고 성락했다면 상대방이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갑이 을에게 청약했다면 을이 갑에게 성락해야 돼. 병이 갑에게 성락해서는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상대방이 일치해야 돼요. 내용도 일치해야 돼요. 가령 갑이 청약의 의사 표시함에 있어 내 토지를 5억에 사십시오라고 청약의 의사 표시했는데 상대방은 일치하지만 을이 갑에게 에이 무슨 5억 4억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성락의 의사 표시했다면 청약과 성락의 의사 표시가 내용이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일치해야 되고 내용도 일치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이 불일치하거나 내용이 불일치한다면 계약은 성립 안 해요. 예. 자, 그리고 청약과 성락의 의사 표시의 구별은 내용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먼저 한 의사 표시가 무엇이고 청약이고 거기에 대응하여 뒤에 한 의사 표시가 무엇이고 성락이고 선으로 구별, 순수로 구별하지 내용으로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 말은 만약 을이 먼저 의사 표시했어.
당신 토지를 5억에 파십시오. 거기에 대응하여 갑이 의사표시합니다. 예, 좋습니다. 5억에 팔겠습니다. 먼저 한 게 무엇이고? 청약. 거기에 대응하여 뒤에 한 게 무엇이다? 성낙. 청약과 성낙은 내용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순수로 구별합니다. 예. 그때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야만 해요. 자, 이런 표현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청약에 일치하는 성낙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별할 개념이 청약의 유인이 있거든. 청약의 유인이란 말은 이런 청약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약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끌어들이는 게 무엇이라? 유인이라고. 그럼 청약과 청약의 유인, 이 구별은 시험에는 잘 묻지 않아요. 무엇이 청약이고 무엇이 청약의 유인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성낙해보면 알아요. 청약에 일치하는 성낙을 하여 계약이 성립하면 무엇이고? 청약이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그럼 예를 든다면 자동 판매기 설치요. 시중에 자동 판매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요구하는 금액을 집어넣으면 물건이 툭 떨어지잖아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동 판매기 설치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이에요. 거기에 돈을 집어넣는 게 무엇이라? 성낙이라. 그러므로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물건이 툭 떨어진다고. 되겠습니까? 물건이 안 떨어질 때도 있던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고장이에요, 고장. 그럼 구인 광고는요. 신문지상에 대서특별에 나서 구인 광고 한다고. 그럼 성낙해보면 되지.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할게요 라고 성낙하면 고용계약 성립합니까? 그랬던 세상에 백수 아무도 없지. 구인 광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게 무엇이라? 구인 광고라고.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이에요.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약의 의사표시하도록 유인한 거라고.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구별 시험 아닙니다. 청약할 때는 반드시 특정인에게 청약할 필요는 없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엇을 연상하시면 돼? 신문 광고 등이요. 자동 판매기 설치도 마찬가지고 딱 정해진 사람에게만 청약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신문 광고 등을 연상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청약할 수도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근데 비교하여 성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만 해요. 여기에 특정인이란 청약자를 말해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지. 신문 광고를 본 불특정인 다수인 중에 1인이 승낙을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해야 돼? 청약자에게 해야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해서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다음 청약의 의사표시할 때는 청약자를 반드시 명시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청약자를 명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청약, 자동 판매기 설치요. 궁금하시면 자판기를 이래 둘러보십시오. 누가 거기다 자판기 설치했는지. 주로 학원에는 커피 자판기 이런 게 있어요. 학원장 이름을 명시해놨다 안 해놨다? 안 해놨다고.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가 있다고. 굳이 말하면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가 있다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요. 이 두 가지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하는 이 언제를 물어봅니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승낙의 의사표시한 적은 없지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그때요.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있는 그때지 안 때가 아니에요. 이 의사실의는 법조문 이거 외에는 묻지 않아요. 그럼 이 규정을 기억하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차례 저 회사의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이에요. 그럼 제가 이번에 신상품 개발했습니다. 고객인 여러분에게 청약해 물건을 포장해서 송부한다고 그 속에 청약서를 동봉해서 청약했다고. 이번에 우리 회사에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혹 사용하실 의향이 있다면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반품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약서를 동봉했다고.
모든 비용은 회사 측인 제가 부담해요. 반품할 때도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모든 걸. 근데 여러분이 포장을 딱 뜯어보니까 마음이 들거든. 물건을 바로 사용해버렸어. 저한테 전화해서 물건 괜찮네요. 쓸게요. 라고 이야기한 적 없이 바로 물건을 사용해버리면 여러분이 저에게 승낙의 의사표시한 적은 없지만 그런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때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제가 청약한 제가 여러분이 물건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성립한다. 무슨 방법으로 알 거냐고. 대문 열고 들어가 볼 거냐고. 주거 침입인데. 안때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는 그때 계약 성립합니다. 예. 간혹 법률이 변화되면 이렇게 온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안때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말하면 옳은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법률 규정도 물어보고 사례도 물어봐요.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모두란 말은 이해 좀 하라고 강조한 것이고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인데 이 말을 법률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나중의 청약이라고. 나중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말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건 사례로도 물어봐요. 그럼 사례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합니다. 내 토지를 5억에 사십시오. 자, 1월 1일 날 편지로 청약했고 편지가 1월 3일 날 도달했어요. 그럼 1월 3일 이후에 을이 갑에게 청약하면 상태 안 좋잖아요. 편지 받는데 무슨 청약이요. 가령 아직 이 편지가 도달하기 전 을이 청약을 해. 당신 토지를 5억에 파십시오. 그리고 1월 4일 날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갑은 을에게 자기 토지를 팔고 싶고 을은 갑에게 갑의 토지를 사고 싶어. 그래서 갑도 청약하고 을도 청약했어요. 갑의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청약할 수 있잖아요. 예, 이 경우 상대방도 일치하고 내용도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청약만 교차되어 있지 승낙은 있다 없다? 없어요. 교차 청약도 상대방이 일치하고 내용이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나중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는 이 넷 중에 몇 월 며칠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나중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는 1월 4일이에요.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말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기초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중에는 3월부터는 이걸 좀 빨리 하고 그 다음 성납기간에 관련된 규정을 할 겁니다. 연착된 성납도 있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성납하는 경우 있거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들은 3, 4월부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정리는 모든 것들이 오늘 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3, 4월 달에 할 일부 예습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제법 자세히 달아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예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시라. 조금은요. 예, 되겠죠? 예.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이요. 그럼 아까 계약법 총론의 5가지 이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부터 할 것인데 그 이론들 전체를 포섭하는 내용이 불능의 문제예요. 지금부터 제가 표를 하나 그릴 것인데 이 표는 기억 좀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는 방법은 연상법이 제일 좋아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불능의 문제 이거 하는 것은 굵은 테두리 친 건 이 안은 오늘 안 지웁니다. 칠판을 지어주시는 고마운 분 좀 신경 써가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이건 나중에 집에 가시고 나면 딴 분이 지울 거예요. 예. 여기에 건 지우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 불능의 문제를 하나 이해를 해 볼게요. 가령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자,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자, 이렇게 매매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과 성립했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할 때 계약금을 10% 지불하기로 하고 2월 1일 날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이 매매 계약은 1월 1일 날 성립했다는 이야기예요. 1월 1일 당시 법률행위 일반 성립 요건,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성립하잖아요. 1월 1일 현재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존재하고 매매한다는 목적이 존재하고 그 누군가 먼저 청약의 의사표시, 거기에 대응하여 성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청약과 성낙이 일치하면 이 매매계약은 언제 성립한 것이다? 1월 1일이야. 예, 그래서 1월 1일 성립했어요. 예, 이 매매 계약이 성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목적이 불능인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 목적이 불능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전의 불능은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불능인 것은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입니까? 집중만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 드렸잖아요. 답 적어놓고 물어본다고. 아니면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다고요. 집중만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고 말해요. 원시적 불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객관적, 주관적 불능을 다시 둘로 나누기 때문에 네 가지예요. 전부 불능이 있고 일부 불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 둘,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 둘,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그럼 객관적 불능이라는 의미는 불능이 객관적이에요. 그 어느 누구라도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불능이 무엇? 객관적. 주관적 불능이라는 이야기는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불능인 것이 무엇이다? 주관적 불능이요. 물론 전부 일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럼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인문과정할 때 다 적었습니다. 예, 1월달부터는 약칭하여 적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 동영상 한번 돌려볼까? 예. 예,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로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이야기야. 요건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인데도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음이 신뢰 아니냐고. 원칙은 무엇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신뢰이익이요. (1, 2월까지는) 원칙만 합니다. 예, 나중에 살을 붙일 거예요. 그 다음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민법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서 파란 걸로 적었어요. 유상계약이라면
민법 137조보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고. 그럼 앞 시간에 계약법 강론의 매매교환 임대차의 공통점이 무엇이다? 유상이에요. 우리 시험은 유상을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 위에 이런 말 필요 없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예요. 574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3월부터는 이 말 생략해 버릴 거예요. 매매교환 임대차가 유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민법 137조에 따라 처리 안 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고. 574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예요. 민법 570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민법 572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란 이야기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 중에 이행불능의 문제예요. 채무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로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 계약이 유효한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유효한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무효인데도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음,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효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였음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일단 단어만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 그때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예요. 예외적으로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매매했다면 중도금 지급 단계가 이행의 착수 단계고 3월 1일이 이행기예요.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이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의 중요한 이론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능과 관계되어 있다. 계약법 총론의 중요한 이론 5가지 중 3가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위험 부담, 계약의 해제는 불능과 직결되어 있어요. 동생항변권은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불능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계약법 총론의 중요한 이론 5개 중 4개가 불능과 직접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약법 강론의 중요한 이론 매매 임대차요. 매매 보통 2문제, 임대차 보통 2문제를 물어보는데 매매에서는 주로 한 문제는 계약금이요. 한 문제는 어디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요. 간혹 계약금은 묻지 않고 매매 일반 이론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거의 100%에 가깝게 매해 물어봅니다. 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고? 불능하고. 그래서 임대차는 여기에 별 의미는 없네요. 자, 여기까지를 연상을 좀 해야 돼.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빠르면 5, 6월 이론이 끝날 때까지, 늦으면 시험 치기 전까지는 이 표를 연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에이 꼴랑 이건데 아이고 복잡한데 니나 꼴랑이지. 이것만 알면 계약법의 6분형선을 넘어가는데
아니 계약법 10문제 중에 67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복잡해도 이 정도가 복잡한 거 아닙니다. 계약법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 것인데 풀기 전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하나 하고 가자고요. 계약을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이건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칙 어디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쌍무계약에서만. 위험부담은 보시다시피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다고. 동시행항변권은 불능이 발생하지 않고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결련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간혹 이 두 가지 표현을 뒤집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해요. 그럼 보시라고.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는 동시행항변권이다. 위험부담이다. 동시행항변권. 이행이란 단어가 다 있네 보니까. 그런데 위험부담의 문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게 무엇이라? 위험부담이요. 지금 바로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칠판 지우면 같이 지워질지언정 일단 지금이라도 기억하자.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이건 쌍무에서만 동시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원칙. 그러므로 둘 다 쌍무계약의라고 시작해요.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는 무엇이고 동시행항변권. 존속상의 결련성의 문제는 무엇이다? 위험부담. 예. 라고 구별하시란 이야기야. 더 하면 시간이 너무 가겠네. 앞 시간은 좀 길게 했나?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 여기는 치우지 마십시오. 이 앞만 좀 치워 주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